오늘 첫 번째 프로그램은 바로 사례 조사 연구인데요. 첫 번째는 소개해드린 대로 미국의 뉴욕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뉴욕시의 건물 조명 에너지법 준수라는 주제고요. 발표는 김진 미국 뉴욕시 건축국 지속가능과 부수석 계획심사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욕시에서 인사 전합니다. 저는 김진이라고 하고요. 뉴욕시청에서 건축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올해 루시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에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욕시 건축국 지속가능성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제 주요 업무는 에너지 법규 개발, 홍보, 또 신축 건물의 법규 준수 여부 확인, 그리고 저희 부서로 신청서가 들어온 신축이나 증개축 건물의 법규 준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뉴욕시의 건물 조명이 새로 마련되는 에너지법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또 건축국에서 향후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뉴욕시에서 현재 에너지 절감 면에 있어서 또 탄소 배출 절감에 대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욕시에는 건물만 거의 100만 개가 있습니다. 건축국의 목표는 이렇게 많은 건물들을 유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초고층 대형 상업 건물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반 주거용 건물도 들어가는데요. 뉴욕시 내에 5개 행정구역 내에 있는 모든 주거용 건물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건축국은 줄여서 BOB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뉴욕시의 건축법, 조닝규칙, 또 시 행정법들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뉴욕주 법 중에서도 다주택법과 같이 뉴욕시에도 적용되는 법들을 집행함으로써 뉴욕시의 시민과 근로자들을 보호합니다. 몇 가지 서비스들 저희가 제공하는 것들 예를 들어보면요. 법규 준수 검토를 하고 또 건축계획 승인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인허가 승인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 현장 감사 및 실사도 실시하고요. 또 건축 산업 내에 라이선스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등등이 있습니다. 또 공공의 안전과 건축업 발전 간의 균형점 찾기 등등으로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는 일입니다. 점점 더 BOB가 지속 가능성, 회복력, 또 환경 형평성이라는 관련된 주제에 더 많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뉴욕시 에너지 절약법은 뉴욕시의 건축법 하에 있는 하위법입니다. 이 뉴욕시 에너지 절약법의 2020년 버전이 크게 2가지 기본 근거법을 바탕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법은 첫 번째는 뉴욕주의 에너지 보존 건축법하고 안시 아슈레 IES 스탠다드 90.1-2016이 바로 그 근거법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뉴욕 스트레치 에너지 법규 2020의 조항도 일부 적용되고요. 이 법규는 나이서다에서 구축한 것입니다. 나이서다는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의 약자입니다. 이 뉴욕 스트레치법은 2020 버전 뉴욕시 ECC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법규 요건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근거법이 2가지이자 보니까 2가지 법규 준수 경로가 발생하는데요. 신축이나 개축 상업용 건물의 경우는 ECC 코드나 아슈레 법규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자신의 건물이 에너지법을 준수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요.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는 애슈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규책 표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시 아실의 스탠다드 90.1-2016은 저층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욕시 내의 주거용 건물은 반드시 ECC 경로를 따라야 됩니다. 이것은 2020 에너지 절약 건축법을 따르고 있고요. 또 이 법은 2018 IECC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명에 관련된 규정을 몇 가지 살펴볼 거고요. 특히 NY 2020 ECC 법규의 조명 규정을 보겠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실내 조명 전력 사용은 총 와트 대신에 조명 효율로 규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에서 3개까지의 가구 주거용 주택이나 대규모 다가구 상업용 건물 내의 주거 공간은 램프나 조명 효율의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디자인상의 조명 기구의 최소 90%는 램프 효율이 최소 65 루멘스 퍼 와트 이상이거나 루미나리의 효율이 45 루멘스 퍼 와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에너지법 계획시험 검토 중에 저와 같은 심사관들은 조명 기구 표를 살펴봅니다. 지금 화면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조명 기구나 조명 램프의 효율을 분명히 명시를 해야 합니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는 총 실내 조명 전력 허용치는 총 건축 면적법이나 공간별 방식 중 하나로 결정이 되는데요. 1제곱미터당 와트인 LPD 값이 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총 전력 사용량 계산 공식도 법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계산을 통해서 건물 내 총 실내 조명 전압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산출된 총 사용 전압은 최대 허용치를 넘으면 안 됩니다. 조명 전압 허용치 계산하는 것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하지만 조명 제어 요건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장표에 나와 있는 표는 아실의 90.1-2016 안에 있는 표 9.6.1입니다. 이것 역시 2020 뉴욕 ICCC 개정판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인데요. 표 끝에 NYC라고 적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은 원래의 애실의 90.1 스탠다드 2016을 기반으로 개정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표에서 공간 유형을 선택을 해서 그 공간 유형에 어떠한 제어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방형 사무실 중에서 면적이 400 제곱피트 미만인 경우가 있고 또 300 제곱피트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개방형이고요. 그럴 경우에 면적에 상관없이 국부 컨트롤, 2단 제어, 그리고 자동 일광 감지 제어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또 사용자 감지 센서로 조명을 끄고 켜는 기능은 수동으로도 설정할 수가 있고 부분 자동화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기 add 1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이 두 가지 옵션 중에 한 가지를 추가해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또 이 동일한 개방형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자동 풀오프 기능 같은 경우는 면적이 300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공간 사용자가 공간을 모두 떠난 지 15분이 지나면 사용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동일한 개방형 사무실이어도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에는 부분적인 자동 풀오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안전상의 이유로 적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BOB의 에너지법 준수 검토와 승인을 위해서 건축 문서를 제출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국에서는 증빙 문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참고 자료를 작성을 했고요. 저희 부처의 웹사이트에 올려놓아서 필요하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이드에서 몇 장을 여기에 포함시켰는데요. 여러분들이 2020 NYCCC에서 나와 있는 그 조명 제어에 관한 요건이 어떤 기준인지를 이해하시도록 저희가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사용자 센서 제어 요건이 나와 있고요. 어디에 사용자 센서 제어가 들어가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한 공간별로도 그 규정이 나와 있고요. 탈출구 조명 밝기 기준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는요. 타임 스위치 제어, 조명 절감 제어 등이 있습니다. 매뉴얼로 이 조명 절감을 하는 경우를 보통 2단계 제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기능은 루미네어나 램프를 교류 연결하는 이중 스위치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속 디밍 스위치 기능이 생기는 것이고 또 혹은 각 개별 조명 기구별로 스위치를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2단계 이상으로 조명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타임 스위치 제어가 적용이 되는 공간 그리고 빛 절감 제어가 예외가 되는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해 놓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일광 감지 제어에 대한 정의와 설명이 나와 있고 특히 벽부 조명을 사용하는 공간에 관한 것이고요. 지금 이 페이지는 일광 감지 제어 중에서도 상부 조명을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 발표 자료가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서 끝장에 마지막 장에 각 홈페이지 관련 정보를 보실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넣었습니다. 외부 조명 전압도 마찬가지인데요. 건물 외부 조명 전력 허용치도 법규상에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를 기준으로 전체 건물 외부 조명 최대 사용 전력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외부 조명 제어 솔루션도 프로그램이 가능한 타임박스, 광센서, 그리고 활동 센서들로 가능한데요. 특히 이러한 요소들은 그 외부 활동이 어떠한 지역에 있는지 또 어떤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에너지법 준수 승인을 위해서 제출된 건축 문서에서는 자신들이 선택한 에너지 분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선택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는 간단한 표 형식으로 분석을 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램프나 루미나리의 효율성을 작성하면 됩니다. 상업용 건물도 이러한 표 스타일의 형식도 쓰지만 대부분은 여러 가지 옵션을 놓고 비교하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쓰는 프로그램이 컴체크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실내외 조명 기준 준수에 관한 확인서 서티피킷인데요. 온라인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컴체크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도구가 건축물 에너지법 프로그램이라는 웹사이트에서 게시가 되고 있고요. 이 웹사이트와 프로그램은 미국 에너지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컴체크는 건물 외피와 외부와 그리고 건물 내부의 기계 시스템에 각각 서로 다른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 분석법에 쓸 수 있는 게 에너지 모델링이 있습니다. 에너지 모델링 같은 경우 법규 준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죠. 건물 외부 시스템을 효율을 높이면 기계 시스템에서 효율을 낮게 가져갈 수 있고 조명 시스템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대형 상업용 공간을 짓는다 하시면 여기에 쓰이는 최대 조명 전력이 법규 기준보다 높을 수가 있습니다. 건물의 외양을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죠. 만약 그렇다고 하면
건물 외부 조명의 효율을 높여서 전체 기준을 충족하게 하든지 아니면 기계 시스템에 속하는 HVAC 시스템의 효율을 높여서 전체 사용량을 기준에 충족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애쉬의 90.1 스탠다드의 제11절과 별첨 G에서 모델링 기준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향후 에너지 법규 업데이트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목표로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건물의 외부뿐만 아니라 또 내부의 공조 시스템과 내외부 조명에 대해서 간소화된 성능 기반 규정 준수 도구를 테스트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시간이 얼만큼 남았는지 확인해 봤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도 조금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2020 NYCCC의 몇 가지 주요점을 살펴봤고 또 뉴욕시에서 진행하는 에너지 규정 준수 입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뉴욕시가 2020 청정 도시 에너지 점수에서 1위를 차지해서 모두가 너무 기뻐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과는 도시의 많은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에 뉴욕시청의 지속 가능성국과 건축국이 미국 내에서도 가장 큰 에너지 법에 관련된 집행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뉴욕시 자체로 에너지 절약법이 가장 엄격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절약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뉴욕시 법도 있습니다. 뉴욕시에만 국한되는 그 지역법이 있는데요. 이 법규는 신축 건물과 기존 건물의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몇 가지 지역법을 짧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18년도 33 버전은 2019년 지역법 95로 수정이 되었고요. 이 법규에 따라서 건물들은 에너지 효율 등급을 건물 출입구 주변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이 게시를 할 때는요. 글자로 된 등급과 에너지 별표로 표시되는 에너지 등급을 같이 게시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이 건물이 이러한 등급을 표시해야 되는데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BOB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1,250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지역법 2019년 97번에 따르면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 배출량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연면적이 25,000 평방피트가 넘는 건물의 경우는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이 배출량은 법에서 규정한 치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2024년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것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벌금이 있습니다. 지금 온실가스 배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뉴욕시에서는 빌딩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온실가스 배출의 70%를 차지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목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에 기후 활성화법이 2019년에 나왔는데요. 그때 시장님이 종합적이고 또 아주 공격적인 기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 계획 안에서는 탄소 중립을 뉴욕시는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신문 기사인데요. 이 신문 기사에서는 뉴욕시가 아주 강력하게 모든 건물의 전기화를 이루고 화석 연료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많은 시의원들도 지역법 2017년 23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도시 내에서 신규 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2025년 이후에 새로 건축되는 건물은 난방이나 조리용으로 전기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천연가스를 사용해서 보일러를 돌리거나 음식을 조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 난방도 마찬가지로 가스로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규 건물의 완전 정기화가 저희의 목표이고요. 뉴욕시가 아주 야심찬 목표를 기후 행동에 대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나중에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넣어놓은 유용한 링크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발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석하신 모든 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정보가 가득한 발표였습니다. 이제는 사전에 미리 녹화된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연에 이어지는 Q&A입니다. 네, 이제 Q&A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발표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써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받은 질문이 화면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면요. 어떻게 개인 건물이나 개인들이 뉴욕시에서 진행하는 에너지 및 탄소 배출 정책에 대해서 참여를 하도록 촉진하고 있나요? 용적률이나 세율 인하 등의 혜택이 있나요? 아니면 이미 시민들 간의 환경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지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활용하셨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저희가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시청에서도 문의를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네입니다. 저희가 존 그린 월 디덕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바닥 면적을 통해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일부 외벽 두께를 전체 바닥 면적에서 빼줍니다. 특히 그 건물의 외벽의 열 효율이 아주 좋을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조닝에 관한 그 법규 판결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나중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 외에도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이미 있습니다. 금융 지원이나 세제 혜택도 있고 실질적인 자문 서비스도 다양한 시정부 기관이나 주 차원에서 제공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녹색 지붕 세금 인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역법 92랑 94를 집행을 하면서 지속가능한 그린 루프를 설치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 1제곱피트당 $15씩 세금이 감면됩니다. 녹색 지붕을 설치했을 경우에요. 특히 우선순위로 선정된 지역에서 그린 루프를 설정했을 경우에 이 정도의 세금 감면이 있습니다. 지도에서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우선순위 지역입니다. 그 위에 다른 지역은 표준형 세금 감면이 적용돼서 녹색 지붕 설치 시 1제곱피트당 $5.23씩 감면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예시가 페이스 금융 지원입니다. 이것은 이 도시가 장기적으로 저금리에 저렴한 자금 지원을 자격 조건을 갖춘 레트로핏 프로젝트 지원하기 위한 건데요. 건물주나 부동산 소유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건물을 에너지 효율이 높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할 때 지원하는 금융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존에 관한 항목입니다. 특히 바닥 면적과 용적률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에 가져온 이유는요. 이해관계자들이 도시의 입법 과정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여서 그렇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서 사회적인 합의가 있냐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져왔습니다. 사회적인 합의를 구축하는 것, 특히 환경, 기후 행동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후변화와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경청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